북한이 개발했다고 발표한 수소폭탄은 원조 폭탄의 위력을 수백 배로 끌어올린 핵폭탄인데요.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수소폭탄은 어떤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수소폭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소폭탄은 언제 처음 개발됐고 또 어떤 무기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인류가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이라는 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경악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수소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이 개발되고 나서 불과 5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그 미국의 핵 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러라는 사람이 처음에 고안을 했고, 그 소련과의 그 군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기존의 그 원자폭탄이 핵분열 무기라면은 이것은 핵융합 반응, 핵분열보다 더 엄청난 위력을 발생시키는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를 넣는 그러한 폭탄입니다. 예, 원자폭탄이 개발된 뒤 5년이 지난 다음 개발이 됐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으로 폭발을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원리로 폭발력이 발생하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폭탄이라고 부르는 무기는 핵분열 반응, 그러니까 이제 플루토늄이 쪼개질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폭발력으로 삼는 것인데, 수소폭탄은 이 핵분열 반응이랑 핵융합 반응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해서 주로 이제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폭발력으로 삼는 무기입니다. 일단은 단계를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이제 핵분열 무기, 원자폭탄을 기폭제로 폭발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많은 에너지와 중성자를 넣고, 여기서 이제 온도가 한 1억 도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 이 안에서 이제 미리 충진해놨던 중수소라든가 삼중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거의 뭐 태양과 흡사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 에너지가 다시 또 그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을 또다시 분열시켜서 이런 과정이 연속적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로 이어지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수소폭탄의 원리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그런 보도를 보면 원자폭탄과 비교했을 때 수소폭탄의 위력이 상당히 강력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위력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좀 그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은, 서울 상공에서 폭발을 시켰을 때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뭐 용산 삼각지 주변을 터뜨렸을 때 용산구 일대만 날아가는 정도인데,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를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 만한 그 가공할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수소폭탄도 뭐 우리가 이제 핵무기의 위력을 이야기할 때 뭐 킬로톤, 메가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소폭탄은 보통 메가톤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1메가톤부터 한 50메가톤까지 그 위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50메가톤짜리는 과거에 이제 구소련이 개발했던 건데, 위력이 얼마나 가공할 정도냐면 폭발했을 때 우리가 그 불덩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불덩이의 지름이 8km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100km 밖에 있는 사람이 3도 화상을 입었고, 한 900km 떨어져 있는 핀란드에 있는 그 건물의 창문이 깨질 정도로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로 위력이 강력합니다. 원자폭탄은 용산구 일대를 폭발시킬 정도, 그 수소폭탄은 그 이상 서울시 일대를 거의 폭발시킬 정도로 위력이 상당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에 따라서 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핵실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번 그 방사성 물질과 관련해 분석에 나섰는데요. 수소폭탄도 원자폭탄처럼 이 방사능을 내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소폭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분열 과정을 중간에 거치기 때문에 그 방사성 원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논이라든가 크립톤이라든가 헬륨3, 뭐 리튬 이런 그 방사성 원소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원소들은 일반 자연 상태 대기에서는 거의 극미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소들이 대기 중에서 포집이 되면은 근처에서 어떤 핵융합 반응이 있었구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포집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2010년 5월달에 북한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틀 뒤에 강원도 고성에 있는 거진 관측소에서 그 다량의 제논이 검출된 바 있었습니다. 네. 이 최근에 북한이 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수소폭탄을 무기로 개발했거나 아니면 보유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국가는 몇 개 나라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현재까지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해서 이제 실전 배치한 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이른바 우리가 핵클럽이라고 부르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개국밖에 없습니다. 위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이런 관련 기술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중수, 삼중수의 그 유통 같은 것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고 인도하고 이스라엘하고 파키스탄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의심은 받고 있지만은 공식화된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이 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험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핵 보유국들 지금까지 수소폭탄 실험을 어떻게 진행을 왔을까요? 네, 위력이 너무 굉장하기 때문에 그 영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실시하기가 좀 어렵고요. 강대국들은 주로 이제 바다에서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에 있는 그 작은 무인도에서 많이 실시를 했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비키니 수영복 이야기할 때 그 비키니의 어원이 과거에 비키니 환초에서 미국이 실시했던 그 핵실험이 그만큼 충격적이다. 이 수영복도 그만큼 충격적이다 해서 이름이 지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듯이 거의 대부분 무인도, 그 주변에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섬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점이 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소형화에도 성공한 상태인지도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수소폭탄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여기 수소 융합을 일으키는 이제 수소가 액화 중수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물을 사용한 액체 상태를 이용한 습식 수소폭탄이라서 그 크기가 거의 뭐 건물만 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소형화가 이루어져서 뭐 아주 작은 건 한 100kg 정도, 미사일 탄두에 최대한 10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크기까지 소형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소폭탄이 실전 배치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만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현재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수소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 원자폭탄은 한 10킬로톤 정도, 그러니까 용산구 하나 정도밖에 날려버릴 수 없는 유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소폭탄의 핵융합 반응을 기술적으로 응용을 해서 이 원리를 가미해서 폭발력을 증폭시킨 형태의 그 무기들이 거의 대부분의 실전 배치된 핵무기입니다. 예. 근데 또 이 북한 측에서는 이번 실험을 소형화된 수소폭탄으로 진행을 했고 또 순수 기술로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핵 기술력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우리 관계 당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좀 있고 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핵탄두가 실전 배치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약간 좀 그 어폐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 40년이 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관련 기술자를 초빙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핵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 또 이 기술 개발이 오래된 것도 있지만은 그 1990년대 후반에 이른바 이제 핵무기 암시장이라고 하죠. 그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그 핵무기 설계도하고 이런 관련 장비들을 그 칸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리비아라든가 여러 나라에 팔았었거든요. 여기와도 접촉을 해서 장기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소형화된 핵탄두도 다수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 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인한 지진 규모 4.8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 정도면 지난 3차 실험보다 좀 작아서 이 증폭핵 분열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정확하게 증폭핵 분열탄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그 안에 뭐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 들어있었는데 이 들어있던 우라늄의 효율, 그러니까 전체 100kg이 충진돼 있었으면 이 중에 한 1.4kg 정도밖에 핵분열 작용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효율이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핵융합 반응을 가미를 해서 엄청나게 고온 고압의 상태를 만들어서 이 핵분열의 효율을 극도로 높인 것이 증폭 핵분열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핵분열 반응이 핵융합 과정을 중간을 거치면은 한 40에서 60%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10킬로톤 정도였던 원자폭탄의 위력이 한 40킬로톤, 뭐 많게는 150킬로톤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증폭 핵분열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국장님께서는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뭐 실제 수소폭탄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발표는 했지만은 이번에 실제로 발표된 지진파는 4.8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국정원에서 밝히고 있는 이 폭발력 자체도 6킬로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정도 위력은 수소폭탄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 북한이 만약에 이 풍계리에서 실제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면 아마 이 풍계리 전체 일대가 아마 날아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험은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 수소폭탄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여러 단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단계가 그 기폭제로서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즉, 이 기폭제로서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실험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실제로 북한이 2020년이 되면 이 100킬로톤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배치할 수 있다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는데요. 실제 전력화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실제 전력화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원자폭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술적으로 어떤 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 핵융합 기술을 가미를 해서 증폭 핵분열탄 내지는 수소폭탄 형태를 만들어야지 그 핵무기라고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파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이 수소폭탄 기술을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수소라든가 삼중수소, 리튬6 같은 이런 물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물질을 확보하려면은 중수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북한에는 그러한 원자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영변에다 추가적으로 원자로를 건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이런 중수소라든가 삼중수소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할 텐데 이것이 아마 지금 현재 영변 지역에 있는 원자로를 통해 가지고 확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2020년경이 되면은 이러한 수원자를 이용해서 그 수폭탄 기술이 가미된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더욱더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이루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